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또 이렇게 일주일 마지막 날인 내일이 금요일이 또 되겠네요. 다음 주가 이제 4월 13일 주가 되는 거고, 4월달도 중순으로 접어드네요, 벌써. 여러분들 지금 꽃샘추위도 심하고, 일교차도 심하고 그러는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최근에 오늘도 비도 많이 오고 전국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한올바이오파마가 조금 조정을 받았죠. 장중에 좀 많이 조정받더니,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나봐요. 그래서 장 마지막 동시호가 때,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 연기금이 이틀 연속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가 좀 많이 들어왔고요. 투신자금은 조금 빠졌고요. 제가 내심 연기금 사는 건 좋은데, 제 연기금 믿고 투자라고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이렇게 연기금 이틀 연속 빠지면 사람들이 이제 연기금 팔기 시작하나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연기금 믿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내심 연기금 판 게 너무 좋은 게, 좀 이제 연기금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 이 주식 자체가 연기금의 수급에 왔다 갔다 해버리는 날이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이 조금은 빠져줘야 그 빈 공간을 외국인도 채우고, 장기 투자자분들이 계시면 장기 투자자분들도 좀 채우고, 단타들은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이 안 쓰이고요. 너무 한쪽의 비중이 높으면 또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팔고 있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3.91%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 과거 한 2만원 중반에서 3만원 초반쯤 됐을 때, 그쯤 작년 6월, 7월 이쯤이었죠. 그쯤에 막 3.6%, 3.4%까지도 본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요. 아무튼 지금 3.9%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팔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만 파는 건지 아니면 패시브 자금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외국인들이 좀 많이 나갔고, 지금 연기금들이 조금 어제 오늘 나가주면서 빈 공간이 좀 생겼고요. 다행인 건 가격이 많이 안 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연기금이 나가고 나서 가격이 안 떨어지면 연기금이 다시 들어올 때는 또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럴 때 또 급등이 또 나올 수 있죠. 외국인하고 수급이 겹치게 되면요. 수급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수급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기업 가치가 어차피 나중에 가격을 결정하는 거니까 일단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 영상에서 청원참여님 슈퍼땡스도 오랜만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이가 아니고 너무 자주 같아요. 청원참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댓글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청원참여 심플하게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진희님은 제 방송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신다고 하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드렸다면 다행입니다. 유성문님, 바이오주 리스크 잘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유성문님 댓글이 아주 딱 적당한 욕심 부리지 말고 투자를 하는데, 범위 이상으로 부리면 이제 욕심이 과욕을 낳게 돼 있죠. 그쵸? 좋은 말씀 남겨주셨고요. 뉴 R2Q님, 시간 되실 때 적응증별로 임상 몇 상인지와 몇 상이 끝이고 출시가 가능한 건지, 이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좀 이따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청원참여님 한 번 더 댓글 남겨주셨는데, 중국 MG 승인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종합심사 승인만 남았다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 종합심사 승인만 남았으면 거의 한두 달이면 마무리 되겠네요. 중국 MG는 아마 한두 달이면 마무리 될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시장성이 중국 MG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여러분들 아제넥스가 지금 자이랩이라는 중국 회사랑 협업 아니면 판권 이런 걸 맺고 이제 자이랩에서 팔고 있는데, 그 한올은 이제 중국의 석약제약그룹이라고 그 CSPC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석약제약그룹에서 하버바이오메드랑 계약을 맺어서 판매권을 가져갔고요. 판매는 이제 석약제약그룹에서 할 겁니다. 지금 하버바이오메드랑 한올이랑 지금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인데,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건 아직 판결이 안 났다는 얘기고, 판결이 안 났으면 계약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버바이오메드와의 계약 거래는 유지가 되는 거고요. 한올 측에서는 판권 내놔라라고 하고 있고, 중국 측에서 아니다 못 준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석약제약그룹에서 만약에 중국에서 NMPA 승인을 받고
출시를 한다면 이제 CSPC 석약제약그룹에서 약을 팔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로열티는 하버바이오메드가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CSPC에서 하버바이오메드에게 지급하는 게 있겠죠. 그 지급하는 거와 별도로 저희는 하버바이오메드에게 비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버바이오메드가 얼마를 받아갈지 모르겠는데 계약대로 순매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어난 순매출의 로열티 몇 퍼센트, 제가 알기로는 한 자릿수 후반 정도 아니면 두 자릿수 초반, 뭐 한 예를 들어 한 10% 정도 로열티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너무 크게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10%라고 하면 매년 들어오는 현금이 글쎄요, 한 몇십억 단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이것 때문에 좀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뭐 자체적으로 뭐 좀 순간적인 차익 실현을 하실 분들이 좀 생길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거 성공한다고 해도 뭐 오르면 다행이고요. 오르면 다행이고 기업가치 숫자로 찍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의미는 좋죠. 중국 그 한올바이오파마가 개발한 물질이 신약으로 첫 승인이 되는 게 이제 중국에서 하버바이오메드에서 신약 승인 받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의미는 되게 큽니다. 한올 회사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든 신약이 중국에서 3상까지 다 통과를 하고 신약을 출시를 하고 로열티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건 큰 의미를 갖죠. 사측 전반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 대단한 이벤트라고 하기에는 프리미엄을 많이 갖다 주기에는 좀 그렇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눈이 쏠려 있기 때문에 바토클리맙 중국 MG 승인은 사실 얼마나 크게 이벤트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은 하진 않는다라는 생각이고요. 뉴알2Q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세대 물질로만 임상을 진행 중이고요. 이름은 이제 아이메로프로바트라는 겁니다. 1세대 바토클리맙은 이제 다 끝나서 그 중국 MG 승인 그거 하나만 남았는데 다른 건 끝나서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임상을 총 6개를 하고 있습니다. MG라는 중증근무력증, 그 다음에 CIDP라는 CIDP라는 질환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레이브스병, GD라는 그레이브스병 하고 있고,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SJD, 쇼그렌 증후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CLE라고 하는 루푸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2T-RA라고 하는 류마티스 관절 6개를 하고 있습니다. MG는 3상이고요. MG는 3상이고요. CIDP도 3상, GD도 3상. 쇼그렌은 2, 3상이라서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쇼그렌은 임상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2상이라고 쓸게요. 2상이라고 쓰고 CL이 2상이고요. D2TRA도 2상입니다. 2, 3상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지금 한 번밖에 안 하고 있어서 이 2상이라는 얘들은 CLE는 확실히 2상이고요. 쇼그렌 증후군이랑 D2TRA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임상 단계가 조금 달라서 이거는 뭐 말로는 3상인데 2상 수준이고요. 임상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 GD도 원래 2상인데 2상을 크게 2개를 동시에 지나가고 있어서 이걸로 허가받을 수 있어서 제가 3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출시일이 아니라 이제 결과 발표일, 임상 결과 발표일은 27년, CIDP는 28년, 그 다음에 GD도 27년, 쇼그렌 증후군 28년, 그 다음에 CLE 26년, D2TRA 2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2개는 올해 나와요.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약물은 이거, GD. 그 다음에 기대되는 약물 지금 현 시점에서 기준으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빠른 순서는 이제 D2TRA가 가장 빠를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CLE가 그 다음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GD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G, 그 다음에 CIDP랑 쇼그렌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둘의 차이가 얼마나 날지는. 근데 일단 제일 기대되는 약물은 GD. 이게 지금 메인 파이프라인이고, 그 다음 기대되는 약물이 D2TRA인데, 이거는 조금 저는 좀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실패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주식을 그때 하한가 맞을 때 더 사서 주식 팔고 제가 실패할 거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주식 수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성공하길 바랍니다. 성공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주식을 늘렸다니까요, 저도. 그래서 성공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 쉽지 않다라는
라는 것 때문에 저는 조금 실패로 마음을 굳혔고요. 이것 때문에 임상 실패가 뜬다면 그때를 기회로 좀 더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좀 하고 있고, 그 다음 기대되는 게 이제 CL입니다. CLE.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할 건데, CL이고요. MG랑 CIDP는 이미 경쟁력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시장을 많이 뺏어올지는 데이터 결과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데이터가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한번 시장 사이즈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쇼그레는 사실 아직 기대감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다는 게 시기적으로 아직 많이 남아서, 28년이니까 아직 많이 남아서 그때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정도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추가로 댓글 남겨주세요. 스스로 공부하시는 시간도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매번 모든 답글에 다 모든 쉬운 내용들은 좀 답변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다 답변 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부 한번 해보시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CLE 임상에 대해서 조금 더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뮤노반트 주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25.29달러, 2.26% 상승 중인데, 한올과 이뮤노반트 주가를 한번 봐보세요. 이뮤노반트는 뭐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전쟁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전쟁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건데, 왜냐면 바토클리맙 실패 이후에 떨어진 게 없어요, 이뮤노반트는. 근데 한올은 이제 바토클리맙 기대감이 좀 있었는지 쭉 올랐다가 바토클리맙 때 한번 훅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거든요.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면 밑에서 놀고 있는 건 비슷해요. 그쵸? 근데 신기한 건 지금 제가 D2T RA 실패라 그랬잖아요. 그쵸? D2T RA 실패라 그랬는데도 얘네 둘 다 하방이 없어요. 하방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하방 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방 지지가 지금 옆으로 기고 있다는 건, 물론 뭐 언제 또 급락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아무튼 하방을 지금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살짝 부재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D2TRA는 사실 이 실패라는 거를 증권가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도 조금 어느 정도 조금은 반영될 수 있겠지만 이거 성공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증권가에서 좀 담기고 있는 것 같고, 한올도 비슷하게 D2TRA가 실패할 거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중치를 그렇게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실패를 하면 조금이라도 급락이 더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막 딥한 급락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증권가에서 이뮤노반트의 D2TRA 임상은 실패할 거다라는 거를 일부 예상은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감은 잡고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주가의 위치다라는 제 생각이고요. 아니 그러면 이 하방은 도대체 어디에서 지지가 되는 거냐? 가장 큰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이브스병 내년에 나올 거 이제 1년 남았거든요. 지금 클리니컬 트라이얼 시장에서는 27년 5월 결과 발표해요. 그러면 지금 1년 1개월 남은 거거든요. 근데 좀 더 걸린다 치고 한 1년 한 3개월 남았다 치고 보더라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데이터 기대감으로 지금 하방이 상당히 지지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방이 지지가 되는지는 아시죠? 이번에 바토클리맙 테드 임상에서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세부 데이터 결과가 한 번 더 재현이 됐습니다. 이 임상이 재현됐다는 거는 생각보다 상당히 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상을 2번 한 거랑 똑같아요, 지금. 원래 이상 한 번 하고 3상 넘어가서 2상과 3상이 똑같이 재현되기도 하고, 얘가 대규모 환자에서 이상도 없어야 되고 유효성도 입증이 돼야 되고, 이게 지금 임상이 끝인데 이상을 2번 한 거랑 똑같아요. 지금 EA, EB를 2번 해서 지금 같은 결과를 재현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현의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거는 약효과가 정말 있는 거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준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하방이 상당히 세요. 환자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임상도 400명 이상 하고 있죠. 동시에 200명 이상씩을 2개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하방이 이렇게 지지되는 건 그레이브스병도 있다. 또 한 개는 뭐예요? D2TRA는 실패한다 그랬고, 가장 최근에 공개할 것 같은 D2TRA 다음으로 공개할 것 같은 게 이 CLE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CLE를 성공할 거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그렇게 비중을 크게 지금 잡고 있진 않아요. 중요도가 D2TRA에 비해 상당히 밀려 있어요. 관심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CLE가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존슨앤존슨에서 임상을 했었는데,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SLE라는 전신성 루푸스 질환에 대해서 임상 이상을 환자 모집을 약 170명 가까이 했나? 아무튼 많이 모아서 임상을 했는데 이상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 말은 같은 FcRn 저해제 계열인 존슨앤존슨의 니포칼리맙과 이뮤노반트의 아이메로프로바트가 같은 FcRn 저해제 계열인데 SLE라는 CLE와 유사질환, 그러니까 SLE가 범위가 요만큼 있으면 CLE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SLE는 피부, 그 다음에 장기, 여러 가지 군대에서 질환이 나타나는 거고요. CLE는 그 중에 이제 피부만 타겟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는 이제 피부만 타겟하는 CLE를 시장을 골랐어요. 아니 SLE 처음부터 하면 되지 왜 CLE를 했냐? 이거는 이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은 바이오 회사죠. 그러니까 SLE가 환자군도 한 20여만 명 돼요. 20만 명. 20만 명 정도 되는 환자군을 임상을 하려면 대규모 임상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상부터 대규모 임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뮤노반트는 지금 바이오테크 회사란 말이에요. 지금 그레이브스병의 임상 3상에 돈을 쏟아붓고 있고 비용을 전략적으로 잘 써야 되는데 이거를 CLE가 아닌 SLE로 시작을 해버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럼 GD 임상에 타격을 받아요. 한정된 자원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CLE라는 비좁은 시장을 표적 질환은 아니면 쪽집게처럼 콕 집어서 CLE만 딱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CLE로 또 했는지. 아무튼 지금 CLE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서 하방 지지를 든든하게 이것도 해주는 역할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집중도가 많이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한올 주주니까 다 알아야죠. CLE라는 게 도대체 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지. 이거는 근데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성공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임상에 100%는 없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성공했다 그래서 한올이 이뮤노반트가 성공을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환자군도 잘 모집을 해야 되고 설계도 잘 됐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외부 변수도 있고 그리고 환자도 잘 모집이 돼야 되는데 별 이상한 환자들이 모집되면 또 실패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다들 아시죠?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도까지인 거지 그러니까 사세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세요가 아니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 판단하시는 겁니다. 한번 같이 공부해보죠. 일단은 CLE라는 임상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해보면 SLE를 갖고 있거나 없이 또는 SCLE나 CCLE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악읍성 SCLE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항체가 있어야 되고요. 항체가 있어야 되고 CLASI 점수가 1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10점 이상이면 이제 중등도 환자다. 그 다음에 20점 이상이면 완전 중증 환자다. 그러니까 환자의 단계는 경증이 있고 중등도가 있고 중증이 있는데 이 중등도가 중간이고 중증이 심한 거예요. 이렇게 갈수록 심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중등도와 중증 환자들만 모아서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 항체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스테로이드나 안티말라리아 레이전트, 항말라리아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환자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좀 있죠. 항체 보유해야 되고 CLASI 점수가 10점이어야 되고 10점 이상이어야 되고 스테로이드나 말라리아 약을 항말라리아제를 썼는데도 약이 안 들어야 되고 이런 조건을 가진 환자를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12주간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래.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나는 거예요. 12주 만에. 그러니까 12주 만에 결판이 난다는 건 여러분들 올해 12월 안에 지금 하반기 안에 공개가 된다는 거잖아요. 역으로 계산해 보면 환자들이 다 임상 끝나고 나서 데이터를 까고 보는 시간도 있어요. 통계도 잡고 해야 되는 시간이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려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한 2달 걸린다고 치면 한 10월 달쯤 되잖아요. 그죠? 10월 달쯤 되려면 이게 12주간 투여를 해야 되잖아요. 12주면은 4 곱하기 3, 3달이거든요. 달수로 따지면. 한 달에 4주씩이니까. 12주면 3달을 얘기합니다. 3달 전이면 이제 7월이에요. 7월. 그죠? 적어도 7월 초에 7, 8, 9, 7월 중순에서 7월 말 늦어도 최대한 늦어도 7월 중순에서 7월 말까지는 환자 모집이 돼야 올해 안에 공개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지금 4월 중순이죠. 3개월 남았어요.
지금 클리니컬 트라이얼상에서는 계속 환자 모집 중이라고 떴습니다. 그래서 한 7월 중순 정도까지는 모집이 다 돼야 약물 투여가 끝나고 데이터 맹검 기간도 뭐 해제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도 하고 통계도 잡고 오류도 수정을 하고 뭐 오타도 수정을 하고 이런저런 작업을 걸치면 한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빠르면 한 달이고 뭐 늦어도 2달인데 최대한 2달 정도 걸린다 치면 그래도 최소한 7월 달에는 좀 환자 모집이 돼야, 늦어도 한 8월 초 중순까지는 환자 모집이 돼야 12월 안에 데이터를 까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같이 체킹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12주간 투여한 환자들의 상태를 어떤 걸 기준으로 임상이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걸 결정을 하냐면 percent change from baseline in CLASI A-score at week 12. 그러니까 CLASI가 변화된 점수.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환자가 딱 들어왔을 때 CLASI 점수가 30점이다. 근데 10점으로 변했다. 그럼 몇 프로 떨군 거예요? 한 60%? 더 떨궜죠? 63%? 65%? 66%? 66%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좀 넘죠. 아무튼 한 66% 정도 떨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군 환자들이 몇 퍼센트 떨궜는지 평균적으로 재보니까 한 50% 떨궜다. 근데 여기 위약군 투여, 약을 투여 안 하고 가짜 약 투여한 사람들은 한 20% 떨궜다. 그러면 둘이 한 30%포인트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약으로 인한 효과구나, 임상 성공,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P값이 중요해요. P값이 이제 나중에 유의성을 내는 P값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라벨로 이제 다 투여를 합니다. 약을 다 투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블라인드로 나중에 또 600이랑 300이랑 저용량으로 투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유지를 600으로 해야 되는지 300으로 해야 되는지 유지요법을 좀 보려고 나중에 임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위에 CLE에 대한 임상이 미리 좀 까본 게 있어요. 여기요. 여기 보이시죠?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서 중간에 엿보기, 그 중간 열람이라고 보셔도 돼요. 12주간 치료를 했습니다. CLE를. 자, 중요한 건 12주간 어떻게 했어요? 600ml QW 일주일에 한 번씩 SC 제형으로 오픈 라벨 12주를 했습니다. 환자들한테 이거 진짜 약입니다 하고 투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효과도 플러스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진짜 약인지 알고 맞으면 진짜 약인지를 알고 맞으면 약이 효과가 더 좋죠. 그게 플라시보 효과잖아요. 그죠? 플라시보 효과가 있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피메일 57세 여성이었고요. CLE였고 여러 가지 다중 피부 위치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멀티 스킨 로케이션 어펙티드니까. 그리고 CLASI 스코어가 거의 36점이에요. 아까 0에서 9점은 경증, 10에서 19는 중증, 20에서 20 이상은 중등도, 그 다음에 20 이상은 중증 이렇게 했는데 36이에요. 36. 36이면 상당히 중증입니다. 중증의 환자였고. 백그라운드 메디케이션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이게 항말라리아제고, 메토트렉세이트, 면역억제제고, 레플루노마이드, 이것도 뭐 염증 치료제인가봐. 그 약인가봐. 이거는 제가 아직 좀 개념이 짧아서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검색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셔 주겠어요. 아무튼 이 세 개의 약을 썼는데 불응. 그러니까 너무 심각해서 해서 이런 약을 썼는데도 불응한 환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스크리닝 기간, 처음에 환자가 들어왔을 때 기간, 아까 만족했던 거 다 만족하죠? CLSI 10점 이상을 해야 되는데 36점이었죠? 그 다음에 CLE를 갖고 있어야 됐죠? 그 다음에 이런 약들을 썼는데도 안 들었어야 됐죠. 그쵸? 모든 환자들의 스크리닝 기준을 만족하고 처음에 이제 베이스라인 이제 환자의 상태, 첫 상태를 봤더니 36점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12주간 오픈 라벨로 600ml를 투여를 했더니 IgG가 점수가 13%, 13%가 아니라 13점, 죄송합니다. 64% 감소했어요. 64%. 아까 이 비율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몇 점에서 몇 점, 뭐 23점이 줄었다 이게 아니고 몇 퍼센트 점수가 감소했냐. 이 64% 감소했다. 위약군은 예를 들어서 20% 감소했다. 그러면 위약군하고 그 대조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크니까 이거는 임상이 유의하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오픈 라벨로 한 명 까본 거예요. 한 명을 까본 거고 60% 리덕션 인 CLASI 13 by 위크 12주 만에 60% 가까이 줄였습니다. 점수를 이상 줄였고 그 다음에 이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significant clinical improvement in both skin lesions and alopecia. 그러니까 피부 질환에서 되게 좋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탈모도 개선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78% total IgG reduction from baseline achieved by 12 weeks. 그러니까 IgG가 78% 상당히 일관적입니다. 그쵸? 상당히 일관적입니다. 저번에 엊그제 테드 임상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고용량 투했을 때 바토클리맙도 IgG를 78% 정도 감소를 시켰거든요. 상당히 일관된 데이터가 계속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 밑에 또 있어요. 세컨드 페이션트. 총 2명의 환자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환자에 대한 임상 결과였고 두 번째 환자에 대한 임상 결과는 50% 이상 임프루브먼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점수가 15점이면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18점인데 8점으로 떨어졌어요. 18점이면 이제 9점까지 떨어져야 50%잖아요. 더 떨어졌네요. 그죠?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12주 동안. IgG 비슷하게 감소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CLE에 대한 데이터가 임상 성공하기가 가능성이 높은지, 물론 오픈 라벨이라서 심리적인 효과가 있어서 환자들이 더 개선이 잘 될 수 있었겠지만 이 64%에게서는 위약군에서는 좀 위약군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거. 뭐 이렇게 완벽하게 한다 그래서 임상이 다 성공이면 임상 쉽죠. 그죠? 예, 위약군과의 차이를 벌리는 게 중요한데 위약군은 이제 가짜 약을 투여를 했는데도 증상 개선이 일어나는 환자들입니다. 그게 이제 뭐 심리적인 효과든 아니면 질병의 특이상 그냥 자연스럽게 치료되는 환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위약군으로 포함이 되면 이제 그 또한 플라시보 효과로 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10점 이상이 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10점 어디 보자. D2TRA 여기 10점 이상이잖아요. 예를 들어 10점 이상이 10점도 돼요. 그 CLASI 점수가 10점인 환자가 돼요. 10점. 딱 10점인 환자. 네, 플라시보를 투여를 해요. 막 투여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좋은 약 투여하고 있다. 아이고 대학병원에서 좋은 약도 주네. 내가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모르는데 진짜 약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10점인 환자들은 이제 막 중등도 환자로 넘어간 환자여서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이게 12주가 지나요. 가짜 약을 막 넣고 12주가 지나요. 했더니 선생님 저 5점이에요. 저 5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약인가 봐요. 근데 실제로는 가짜 약이었어요.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약 투여하고 있다니까 좋고 그리고 애초에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좀만 증상이 개선돼도 점수가 확 떨어져 버려요. 5점으로. 그럼 이거 50% 개선돼. 50% 개선. 가짜 약 넣는데도. 그쵸? 아까 이거 진짜 약 넣는데 64% 했잖아요. 별반 차이가 없죠. 이게 위약군의 위험성입니다. 위약군의 위험성.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환자들이 이제 많아버리면 위약군에서 통계적 유의성 아무리 약 효과가 좋다 그래도 FDA가 봤을 때는 야 가짜 약료도 50%고 진짜 약료도 64%면 이거 가짜 약 완전 이거 물이랑 똑같은 건데 예를 들면 물에 식염 쓰는 거랑 똑같은 건데 식염 쓰는 나 너네 약 넣나 이 14%밖에 개선이 안 되면 뭐하러 너네 약 맞냐? 가만히 있지. 물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과거에 CLE에 대한 임상이나 아니면 뭐 SLE에 대한 임상들을 좀 훔쳐보면 이 CLE는 아마 그 바이오젠에서 나온 약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바이오젠 임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2상이었는지 3상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2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최근에 바이오젠에서 하고 있는 CLE 임상에서의 위약군의 개선율이 한 25% 정도?
선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SLE를 임상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인가? SLE 약이 있을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 SLE 임상을 진행했던 거를 보면 이 중에 이제 CLASI 점수가 10점 이상인 환자들만 데이터를 딱 뽑아서 본 게 있거든요. 이 CLASI 10점 이상인 환자들이 이제 이뮤노반트랑 환자군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 환자군에 대한 위약군을 봤을 때도 한 20에서 30% 사이. 대충 그랬어요. 그러니까 25% 잡읍시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는 위약군에서 반응을 해요. 과연 이 64%, 50%. 그러니까 보통 한 20에서 30% 사이 정도 차이가 나면 되거든요. 보통 위약군하고 지금 이런 임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5% 정도 위약군이 나온다 치면 개선이 보통 55% 정도? 그러니까 50% 이상의 개선은 보여줘야 됩니다. 그 여기 반응군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약군하고 그 대조군하고 비율이 어딨냐? 이게 지금 몇 대 몇으로 비율이 가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이게 뭐 1대1로 가면 이제 뭐 28명 이렇게 가게 될 텐데 한 28명 중에서 50% 이상, 한 14명, 15명 이상, 많으면 뭐 60%까지 개선이 된다 치면 28명에서 60%면 한 17, 8명 정도는 개선이 돼야 아, 이게 약으로 인한 개선된 환자가 많구나라고 좀 입증이 될 겁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60% 환자들이 60% 점수 개선이 돼야 돼요. 거의. 그러니까 50에서 60% 점수 개선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위약군은 조금 이제 점수 개선이 덜하면 덜할수록 좋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개선 정도가 더 딥해요. 18점 받은 환자도 8점까지 떨어지고 36점 받은 환자는 무려 점수가 23점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 상태가 심하면 심할수록 항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항체를 많이 줄여주니까 딥한 개선이 일어났다. 환자의 상태가 좀 약하면 약할수록 항체로 인한 영향은 조금 덜 할 거고 항체를 제거하더라도 효과가 그렇게 중증이 심한 환자보다는 드라마틱하지 않다. 라는 정도의 해석을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존슨앤존슨이 SLE를 성공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존슨앤존슨이 SLE를 성공을 했는데 그게 이제 SLE의 환자 규모가 CLE보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 벤 다이어그램처럼 SLE가 요만큼 있으면 그 안에 CLE가 이제 요만큼 있습니다. CLE는 환자군이 약한 이뮤노반트로 판단에는 한 7만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SLE는 한 20에서 30만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보다 조금 적어요. 한 22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 환자군이 커요. 그러니까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는 SLE 임상을 대규모로 이상부터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금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존슨앤존슨은 SLE를 했고 병원은 다 비슷해요. 병의 기전은 SLE나 CLE나 좀 비슷해요.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아무튼 SLE로 입증을 잘 했고요. CLE도 그 하위 분류라서 이뮤노반트도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꿈을 키워드릴게요. 여러분들 기관 투자자분들이랑 개인 투자자들이랑의 차이가 왜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에선 더 유리한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펀드건 뭐건 실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주식을 오래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 이 회사 5년 뒤에 잘 될 거야. 지금부터 모아서 5년 동안 가져가자. 그런 투자 철학을 가진 자산운용사나 펀드 회사들은 그나마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나 트레이더들은 수익을 내야 돼요. 그렇죠? 장기 투자를 못합니다. 근데 개인은 뭐예요? 내 돈 내가 천천히 굴리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내 돈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내 돈 내가 안 팔고 주식 보유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전망 아닌 전망, 꿈?
어느 정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CLE를 이뮤노반트가 왜 했다 그랬어요? SLE를 안 하고? 얘는 환자 모집이 많이 적어요. 7만. 그쵸? 하지만 SLE랑 병의 원리가 비슷해요. 그쵸? 그러면 이뮤노반트는 SLE로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얘네는. 얘 대규모 임상을 못 합니다. GD하기도 바빠요. CLE를 왜 선택을 했냐? 여러분들, 병의 원리가 비슷하죠. 그쵸?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CLE로 임상을 하고 나서 이걸 성공을 해요. 와, 우리 성공했어. CLE 성공했다. 자, 이뮤노반트 회사의 그 DNA는 뭐예요? 로이반트 회사의 DNA는 뭐예요? 이뮤노반트라는 회사의 약물을 임상을 잘 해서 기업 가치를 올린 다음에 빅파마한테 팔아 넘기는 거. 사업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빅파마한테 팔아 넘겨야 돼요. 자, 그러면 CLE 성공했어. 와! 빅파마에서 이야, 너네 CLE 대단하네. 에게 근데 환자가 7만 명이네. 그쵸? 그럼 이뮤노반트가 한마디 합니다. 야, 빅파마. 잘 봐. 너네 지금 대단히 착각하고 있어. 우리 7만 명 있는 CLE를 지금 소규모 임상으로 해서 성공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냈지만 우리 이거 SLE로 확장해서 하면 너네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합니다. 확장해서 하면 환자군이 지금 3배가 늘어나요. 그렇죠? 존슨앤존슨도 성공을 했어요. 아니, 존슨앤존슨 성공했는데 너네 SLE 뒤늦게 들어가서 뭐 하려고? 하죠? 존슨앤존슨 지금 2상 성공했거든, 얘네도. 3상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야, CLE 2상 성공했어. 야, 존슨앤존슨도 아직 3상 안 했어. 우리 3상 같이 들어갈 수 있어. 야, 너네는 CLE로 2상 했잖아. 무슨 3상이야. 야, CLE랑 SLE랑 비슷하잖아. FDA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SLE 임상 들어갈 거다. 그럼 FDA가 뭐라 그래? 야, 너네 약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바로 3상이야? 그럼 FDA님들 잘 보세요. 저희 CLE 성공했습니다. 병의 기전이 비슷한 건 아시죠? 근데 우리 약이 아이메로프로바트가 안정성도 검증이 되고 있어요. 바토클리막 보셨잖아요. 우리 안정성 검증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아이메로프로바트도 안정성 뛰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SLE로 대규모 임상 2, B상이랑 3상이랑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레이브스병처럼. 그레이브스병이 바토클리마브로만 임상을 했지 2세대인 아이메로프로바트로는 이상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2상을 크게 2, B상, 3상 비슷하게 2, B상 크게 3상 비슷하게 아이메로프로바트를 대규모로 해서 지금 한 번에 승인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메로프로바트도 바로 3상 들어간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지금 바토로 임상하고. 물론 이건 같은 질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이 정도 논리를 따지면 이제 CLE로 임상을 성공을 한 걸 SLE와 기전이 비슷하니까 아니 우리 안정성 확보됐다. 바토클리만 보지 않았냐. 장기 투여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SLE 임상할게. 대신 환자 규모 한 방에 빵 할게. 그러면 존슨앤존슨이랑 속도가 이제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존슨앤존슨 벌벌 떨죠. 왜요? 우린 IgG 감소율도 낮아요. 약효에서 떨어져요. 편의성 면에서 어때요? 존슨앤존슨은 병원 가서 한두 시간 주사 맞고 계속 링겔 맞고 있어야 돼요. 제형 자체가. 근데 우리는 모나미 볼펜처럼 집에서 배에다가 허벅지에다가 쿡 찌르면 한 4초에서 5초면 약물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끝. 반창고 붙이면 끝. 데일밴드 붙이면 끝. 편의성 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은 몇 주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점액주사 맞고 누워있으려고 그러면 미쳐요, 여러분들. 이거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인데 만약에 이 유지 데이터에서 지금 저희가 600ml로 지금 계속 때려놨잖아요. 이 환자들을 600ml 이렇게 계속 때려놨잖아요. 뒤에 이제 유지 데이터를 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그 그레이브스병처럼 악순환의 고리가 땅 끊기면서 관해가 일어났다. 그럼 대박인 거고. 그럼 이제 병원도 안 가도 되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CLE 같은 경우는 관리를 충분히 해야 되니까 관리를 만약에 꾸준히 한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맞죠. 누가 병원 가서 맞아요. 그리고 효과도 이게 훨씬 좋은데. 이뮤노반트가. 그쵸? 그럼 빅파마가 이걸 보고 야, 그럼 존슨앤존슨이 SLE 이거 FcRn 저해제로 SLE 환자들 다 잡아먹을 뻔했는데 우리가 그거 좀 뺏어올 수 있겠네?
뺏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점할 수도 있겠네. 그쵸? 시기가 비슷하다면. 그러면 이제 빅파마는 야 CL이 성공했지? 너네 GD도 있지? D2TRA는 그 전에 실패했다고 칩시다. D2TRA는 실패했다고 치고 CLE를 CLE로 안 보고 SLE로 보기 시작해요. 이제 환자 규모를. 그 다음에 GD가 있어요. 그쵸? 이거 두 개만 보더라도 나중에 뭐 MG도 있고 CIDP도 있고 하는데 이건 좀 떨어지고 하고 쇼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퍼스트인 베스트인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좀 늦을 것 같긴 한데 쇼그램은 아마 경쟁 약들이랑 다 비슷하게 출시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마 우리 IgG가 가장 높게 감소가 되니까 지금 이뮤노반테 가정대로라면 가장 약효가 있을 것 같고 편의성 면에서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얘네들 빼고라도 GD랑 CLE만 보더라도 이제 CLE를 SLE로 보기 시작하면 이 환자군 규모가 얘네 둘만 해도 물론 얘네 약이 다 투여된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 환자군 규모가 GD가 33만 명, SLE가 20만 명 잡고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20%의 투여율만 가져온다면 10만 명이거든요. 10만 명의 환자가 이 약을 투여를 하게 되면 지금 아제넥스가 2만 명 투여하고 42억 달러를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 명당 21억 달러니까 10만 명이면 21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210억, 1000억, 조, 10조, 30조 원. 그럼 이뮤노반 타놀은 지금 여기서 로열티가 15%니까 4조 원, 4.5조 원. 곱하기 신약은 30배 정도 쳐주면 130, 시가총액 130조가 나와요. 뭐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튼 맞나요? 모르겠네. 아무튼 여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치 자체가. 근데 이제 이거를 왜 그럼 주가는 4만원 후반이냐 이 자식아 라고 죄송합니다.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가 이런 먼 미래의 소설 같은 얘기를 기업 가치에 미리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 꿈 같은 얘기를. 그러면 이제 밈 주식 되는 거예요. 일부 주식처럼 밈 주식 되는 겁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이건 꿈입니다. 제 꿈. 개꿈일지 진짜 꿈이 현실이 될진 아무도 모르지만 로이반트가 이렇게 CLE를 콕 집어서 타겟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저보다 더 배운 사람들인데 아무 생각 없이 환자군 적은 CLE를 콕 찍어서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빅파마에게 어필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쵸? 여기에 만약 D2TRA까지 성공하게 되면 뭐 더할 나위 없죠. 근데 실패한다고 가정하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CLE의 가치를 CLE로만 보고 있고 임상 이상 단계도 아직 증명이 안 됐고 개념 입증 먼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높여잡을 수가 없고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잡는데 한계가 있고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있고 모아갈 수 있는 자금이 월급으로 계속 들어와서 모으면 모아갈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펀드 매니저처럼 내가 굳이 곧 팔아야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꿈이더라도 길게 가져갈 여유가 있고 여윳돈으로 투자하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제 꿈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지만 이건 진짜 꿈입니다. 이거 믿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투자 주의를 드립니다. 이 꿈이 현실이 될 거라고는 빅파마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빅파마가 이뮤노반트를 사가야 될 타이밍은 언제 같아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D2TRA가 실패했을 때. 그쵸? D2TRA가 실패하면 잠깐의 기업가치 급락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프리미엄을 댔다 얹어주는 척 하면서 싸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쵸? 두 번째, D2TRA가 성공하면 즉시 만약에 성공하면 아마 D2TRA가 CLE보다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데이터가 지금 모양을 봤을 때는 D2TRA가 성공하면 D2TRA 성공하면 바로 가져갈 거예요 아마. 네, 그레이브스병까지 해서 얹어가지고 그때는 조금 비싸게 가져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도 이제 CL이랑 그레이브스병 데이터 그 기업 가치까지 해서 뭐 얹으면 더 비쌀 수 있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DNA, 로이반트, 이뮤노반트의 DNA. 매각을 안 하고 계속 그레이브스 나올 때까지 가져가기에는 글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레이브스병 데이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마 몸값이 엄청 높아져서 지금 특허 절벽을 맞고 있는 빅바이오텍들이 지금 초기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약물들을 많이 인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1상, 2상 단계. 왜냐하면 적은 돈으로 효율적인 회사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특허 절벽 피하려고. 그리고 1, 2상 단계에 있는 약물들은 특허 기간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 얼른 사와서 임상 빨리 해서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빅파마들은. 근데 만약에 GD까지 성공을 했고 팔라 그러면 몸값이 이제 너무 높아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매각하려 그래도 빅파마들이 이거 몇백, 100조 원씩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00조 원씩 막 이렇게 주고 10조 원? 100조 원인가? 아무튼 10조 원, 20조 원 막 이렇게 주고 사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지겠죠. 그렇죠? 물론 사갈 수 있기도 하겠지만 뭐 빅파마도 워낙 돈이 많으니까. 릴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치료제 때문에 돈 많이 버니까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빅파마가 사가고 싶은 타이밍,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팔고 싶은 타이밍은 당연히 GD 이후일 텐데 빅파마가 합당한 가격 아니면 조금 더 거품을 껴서 이뮤노반트에게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타이밍은 사실 D2T-RA가 실패하고 난 다음이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에요. 빅파마가 노리는 상황이면. 두 번째는 D2T-RA가 실패하면 그 직후, CLE까지 보면 너무 비싸지니까 또 성공해버리면 그 직후가 돼요. 그러니까 뭐 제 말대로 된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제 시나리오대로 D2T-RA가 실패를 하고 다른 대형 제약사가 인수를 해간다면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식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뭐 제 예상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고. 아무튼 오늘 CLE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뭐 대단한 꿈까지 앞으로 뭐 한 4, 5년 뒤에 있을 법한 일일 수 있지만 지금 그거에 대한 기업 가치까지 반영해서 주가가 뭐 6만원, 7만원 가고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아주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라면 먹을 수 있죠. 가만히 5년 적금 들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건 제 시나리오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고 오늘 이뮤노반트가 조금 반등을 좀 세게 하고 있습니다. 4.23% 반등을 하고 있는데 요즘 바이오주들이 반등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 갈수록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지금 전쟁도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가 그래도 모멘텀이 하반기엔 풍부하기 때문에 먼저 반등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천천히 남겨주시고 바토클리맙 MG 중국 승인은 사실 잘 될 거라고 믿긴 하지만 실패해도 만약에 승인 거절이 떠도 뭐 별 이슈 아니에요. 이거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성공하더라도 뭐 상징성은 있겠지만 돈은 그렇게 많이 못 벌 거예요. 중국 약품 자체가 싸기도 하고 이미 아제넥스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물론 석약제약그룹이 중국에서 빅5 정도 딱 5등 정도 되나? 5, 6등 정도 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5, 6등 정도 되는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자이랩보다는 조금 더 영업망이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업망을 기반으로 뚫기 시작하면 조금 더 잘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오진 않는다 라는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내일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 질문 편하게 달아주시고 청원참여님 슈퍼땡스 너무 감사드려요. 다른 분들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